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유은, 신민영입니다. 네, 수요일장은 양 시장 모두 다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시장은 급락이 나왔고요. 어제 시장, 화요일 시장은 양 시장이 모두 다 아주 강력하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등을 이어가면 좋았겠지만 오늘은 양 시장이 결국엔 또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1% 가깝게 하락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수급인데 원달러 환율도 안 좋은 데다가 현재 외국인 수급 오늘 코스피 안에서만 5천억 원 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 이상 급락하면서 680선에서 현재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상무 관세 발표를 앞두고 글로벌 증시가 긴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이 좀 미리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공식적으로 트럼프의 발표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내일 새벽 5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도 변동성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늘도 마감까지는 지수 상황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4월 2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2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 2분기 전략 세우셨습니까? 1분기 시장은 사실 전체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1월부터 3월까지 지수가 2,400선 아래에서 2,600선까지 반등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상은 플러스를 기록하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런데 2분기 들어서 약간 좀 불안하죠. 이번 주에 특히나 월요일장에서 급락이 아주 강하게 나왔고 그만큼의 지수 급락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분기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2분기의 시장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신한투자증권의 전략 리포트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럴만합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분위기만 바뀐 게 아니라요. 미국 증시, 중국 증시, 홍콩 증시, 일본 증시까지 전 세계적으로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CNBC의 오늘 헤드라인을 저희가 가지고 와봤는데 어떤 내용을 헤드라인으로 걸었나 잘 살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가 여전히 첫 번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아니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라는 두 가지 기사를 나란히 내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가 아시아의 자동차 완성 업체들에게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라는 타격 기사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기사도 있습니다. 네 번째 기사인데 알리바바라는 기업이 나옵니다. 미국 증시는 안 좋지만은 트럼프의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기업이 알리바바다라면서 오히려 지금은 중국 기업들을 피난처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견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증시만의 분위기는 아닙니다. 오늘 한국 증시에서 잘 가는 기업들 보면요. 결국에는 중국형입니다. 중국 안에서 소비가 늘어나겠지, 그리고 중국 내에서 무언가가 활발하게 회복이 일어나겠지라는 것을 기반에 두고 현재 많은 기업들이 반등세를 또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장인데요. 2분기는 1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점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비슷한 부분은요. 비미국향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1분기에는 미국의 예외주의가 약화가 됐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에 투자하면은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신화가 있었지만은 그러한 논리가 이번 1분기부터 깨지기 시작을 했고요. 2분기에 그렇다면 이게 회복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증권사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러의 위상이 당장은 흔들리지 않겠지만은 이번 조정 국면에서 약달러가 함께 왔다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미국을 현재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미국 예외주의 약화 국면에서 여전히 비미국을 선호할 수 있다라면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유럽 쪽이 강했는데 한국에서는 중국향을 보자라는 의견 함께 나왔습니다. 2분기에도 이러한 구조가 유지된다면 주식 자체에 대한 기대 수익률 하락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겠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입니다. 업종별로 좀 만나볼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수출이 차별적으로 증가하는 업종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한다고 해서 그리고 미국 쪽의 수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차별적으로 그래도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업종이 있을 텐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헬스케어, 두 번째는 IT 하드웨어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엔 테마가 될 텐데 중국향 테마를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내수 부양책이 선반영되는 소매 그리고 소비재, 오늘 시장에서 잘 가고 있죠. 두 번째로는 중국의 정책 전환입니다. 미디어와 컨텐츠. 다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떨어지는 업종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있습니다. IRA 법안 완성차 쪽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칩스 법안, 여전히 미국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법안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뒤집을 수나 있는 그러한 법안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전히 좀 경계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투자 의견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환율 효과 소멸에 따라서 이익 추정치가 하향되는 것이 지금 시장의 실정이다라면서 전체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2분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30선에서 2,730선에서 이 등락을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신한투자증권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일단 전체 시장의 지수만 봤을 때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서 업종과 테마를 잘 선별해야지 2분기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요. 중국을 여전히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중국향 보실까요? 중국은 국내 시장의 주도주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라는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중국의 소비 데이터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바닥 통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구 환신 효과가 앞으로 2분기부터는 더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낡은 것을 새롭게 바꾸는 이구 환신 효과에 따라서 전자제품을 바꾸는 소비자가 늘어날 테고 통신 장비, IT 모멘텀에 조금 더 주목하자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특히나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2분기부터는 반도체 쪽에서 조금 더 숫자가 찍힐 것이다라는 중국향 모멘텀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출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이외에도 사실 수출만 봤을 때는 헬스케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대형 헬스케어주를 보자라는 의견을 남겼고요. 대형 헬스케어주라고 한다면은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주가는 낮은 상황입니다. 시장 금리 이 변동성이 사실은 부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가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헬스케어 쪽도 안 좋을 것이다라는 선입견이 있었고요.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난 4분기까지 실적 발표했을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전히 대형 헬스케어 쪽은 좋다라는 의견 나왔고요. 두 번째는 IT 하드웨어입니다. 앞에서 만나봤죠. 중국향 쪽으로 여전히 기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향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로 사실 부진했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포인트였는데요. 이구환신 효과로 IT 품목에는 이제는 우호적이다라면서 IT 섹터 내에서는 반도체보다는 이번 2분기에는 IT 하드웨어 쪽을 보자라는 의견 함께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주인공이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낡은 것을 새롭게 바꾸면서 IT 하드웨어 쪽에 숫자가 찍힐 가능성이 높고 결국엔 숫자가 찍힌다면은 한국의 증시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쪽으로는 테마 만나보고 가시죠. 마지막으로는 테마인데 중국 정책 테마주 여러분들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오늘도 움직이고 있고요. 앞으로 2분기에는 계속해서 나올 테마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소비입니다.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큰 소매 그리고
내구 소비재, 식품 쪽은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유통이라든지 내구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워낙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다른 돌파구가 필요한데 중국에서 우리가 돈을 뿌릴게라고 발표만 된다면은 사실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앞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국내에서 부진한 내수 소비 대응을 위한 정책을 현재 기다리고 있다라는 신한투자증권의 커멘트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여전히 중국의 규제 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업종 모두 다 여러분들 밸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전체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테마가 붙는 업종들 꼭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중국 관련주 그리고 수출 관련주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종목단에서 업종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소식인데요. 미국발 관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52주 신저가까지 오늘 장중에 내려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불안 심리가 커진 주주들의 매도 물량이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을 비롯한 2차 전지 업체들이 수출에 타격을 좀 상당히 입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의 이탈이 좀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만 해도 10%대였던 외국인 보유율이 전날 종가 기준으로 9.2%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애경산업입니다. 애경그룹의 매각설이 돌고 있죠.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소식 나타나는 가운데 주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경그룹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애경산업을 매각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애경그룹이 지주사인 AK홀딩스 등이 보유한 애경산업의 지분 약 63%를 처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애경그룹은 최근 삼정 KPMG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매각 작업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전해진 이후에 애경산업의 주가 이틀간 16%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GS 리테일입니다. 1분기 실적 부진 전망이 나온 가운데 주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13,670원까지 떨어지면서 최근 10년간 최저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DB금융투자가 오늘 GS 리테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의 21,000원에서 19,000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편의점 산업의 성장률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슈퍼사업부 성장 둔화까지 이어지면서 당분간의 실적 둔화 우려는 지속될 것이라 전망을 내놨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유일 로보틱스인데요. SK온의 미국 법인과 콜옵션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가 SK온 미국 법인과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콜옵션 매도 청구권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인데요. 여기에서 SK온의 미국 법인은 SK배터리 아메리카입니다. SK배터리 아메리카는 콜옵션 행사 물량에 따라서 최대 주주 지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SK의 품에 안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가도 크게 뛰고 있습니다. 앞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삼성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상승했던 것과 유사한 흐름을 기대한 투자자들의 매수 물량 몰리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로 가봅니다. 김경국 과장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집중해보고 계셨을까요? 오늘은 유일 로보틱스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김동원 유일 로보틱스 대표가 일단 SK 배터리 아메리카 간의 콜옵션 계약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일단 유일 로보틱스 지분을 한 주당 28,000원에 완전히 희석화 기준으로 최대 지분율 23%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제 공시 해석 내용인데,
현재 SK바터리 아메리카가 유일 로보틱스의 지분을 13.47%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최대 주주에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2011년도에 설립된 이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뭐냐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이제 산업용 로봇까지 개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요. 시장에서는 유일 로보틱스가 삼성그룹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두산그룹의 두산 로보틱스보다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시장의 심리가 일단 오늘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된 것 같고요. 일단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조정폭이 좀 꽤나 됐었는데 그 부분을 좀 만회하는 흐름이 오늘 좀 나오고 있고 특히 SK텔레콤 지분을 갖고 있는 시메스 같은 종목도 이제 로봇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는 업체인데 이런 업체들도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로봇 관련주 센터에는 오늘 뉴스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전반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후장에서 공략주 성격으로 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우주항공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인 이제 세트랙아이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트랙아이는 최근 이제 우주항공 섹터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같이 조정권 안에 들어갔고 하지만 이제 두 분기 연속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일단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위성 판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또 자회사들도 적자폭을 좀 만회하면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5년도에 연간 실적 개선폭이 상당히 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우주환경 관련 섹터 안에 있는 종목 중에는 일단은 실적이 조금 나오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수주잔고만 한 5천억 원에 달하는 하나그룹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22년 대비 이제 수주잔고가 2배 정도 늘어난 상황에 있고 가장 큰 모멘텀은 뭐냐면 동사가 자체 제작한 0.3m 초고해상도 이제 광학 위성이 있는데 스페이스 IT가 드디어 이제 스페이스X 발사체를 이용해서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일단 우주로 발사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0.3m급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용화된 게 사실은 민간 상용 위성 중엔 최고 수준이고요. 또 경쟁사로 꼽히는 미국의 막사라든지 유럽의 에어버스가 현재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현재 수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IT 발사 이벤트가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적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그림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6만 원대 주가에서 충분한 가격 조정을 받았고 현재 가격에서는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목표가는 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 정도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트랙아이에 대한 목표 주가 6만 원 선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볼까요? 최효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외국인 수급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KB금융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전기 눈에 띄고요. 세 번째로는 SK텔레콤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한지주, 다섯 번째로는 삼성물산 자리하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금융주를 중점적으로 매수한다라는 부분을 매번 똑같은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외국인들의 수급도 유의미하게 잡히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곁을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SK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쪽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커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셀트리온, 네 번째로는 현대차, 다섯 번째로는 포스코 홀딩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실리콘투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쪽에서도 실리콘투 쪽에 매수 물량이 계속해서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의 매수 오늘도 들어옵니다. 두 번째로는 코오롱 티슈진, 세 번째로는 네이처셀, 네 번째로는 슈프리마, 다섯 번째로는 피롭틱스 자리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HLB, 두 번째로는 ABL 바이오입니다. 특히나 ABL 바이오는요, 외국인만 파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이 매도 물량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쌍끌이 매도이고요.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섯 번째로는 삼천당 제약 자리하고 있네요. 이어서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
보시다시피 코스피 안에서 아모레퍼시픽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장품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입니다. 세 번째로는 HD 현대 미포. 네 번째로는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잡히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셀트리온, 두 번째로는 LG화학, 세 번째로는 현대로템, 네 번째로는 LG엔솔, 다섯 번째로는 삼성 SDI 자리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기관 현재 코스닥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또 팔고 있을까요? 네, 기관 투자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실리콘투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실리콘투는 최근에 악재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을 때 내부자들의 주식 매입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클래시스입니다. 세 번째도 코스메카 코리아, 네 번째 원택, 다섯 번째 휴젤인데 보시다시피 미용 쪽으로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전부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 ABL 바이오, 두 번째로는 루닛,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네 번째로는 D&D 파마텍, 다섯 번째로는 펌텍 코리아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로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장 속에서 힘을 내게 해줄 수 있는 만로홈런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를 이제 하루도 채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드디어 내일 새벽이면 발표가 되는 상황이죠. 오늘 시장 판세는 어떻게 읽어봐야 할까요? 네, 오늘 시장 판세 여러분들 감정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긴장과 초조와 공포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안도를 앞두고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이슈들이 우리 눈앞에 딱 다가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내일 새벽 5시 미국장 끝날 쯤에는 뭐 발표된다라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아직도 미국에서도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완화적으로 정책을 취할지 아니면은 기존처럼 뭐 거의 모든 국가에 20%를 부과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계속 나오는 말은 이거예요. 마지막에 들리는 말은 그렇게 해서 이 상호관세를 20%를 부과하던 아니면 국가별로 다르게 하던 완화적으로 하던 협상 가능성은 항상 열어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이 충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게 2018년, 2019년 트럼프 1기 때 너무나도 장기간 동안 트럼프 이 집권이 끝날 때까지도 연결이 되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경제 지표가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게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게 좀 뭐 실망스럽거나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좀 우려감을 나타낼 만한 그런 지표들이 슬그머니 등장하기 시작했으니까 트럼프도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협상 카드로 쓴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려 왔는데 12월부터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린 내용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D-Day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하루 지나면 또 우리나라에는 개별 이슈가 또 있죠. 글로벌 시장과 다르게 우리는 이제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인데 이 부분도 금요일이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발표가 나고 오전 11시라고 하죠. 그래서 뭐 보니까 뭐 교통도 통제하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긴장을 좀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 또한 불확실성 해소 정도로 여기면서 시장이 오히려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 10월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정도만 지나면은 미국의 대선도 끝나고 금투세 얘기도 끝나고 이런 불확실성들이 많이 해소되는 구간이 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좀 좋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수는 크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코스피 지수로 넘어가면 오늘 보합권에서 약보합권 사이 쪽으로 밀리면서 지금 당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2,500포인트 지켜주고 있다 이런 얘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탈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이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돌파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선물 같은 경우로 해지를 살짝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금세 또 바뀔 수 있는 구간이다. 기존에 상방 포지션을 크게 구축해놨다가 이 부분을 좀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또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지만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 내려갈 거였으면 진작 내려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지수 또한 마찬가지예요. 680포인트 살짝 이탈했다가 회복되어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이렇게 밀려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흔든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코스닥은 이 구간에서 역헤드앤 숄더 모양을 만들더라도 위쪽으로 올라가서 780 넘어가는 과정이 나오게 되어 있다. 저는 1000포인트도 지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전제 조건이 코스피가 같이 따라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게 3, 4월에 달려있다 말씀을 드렸고 코스피가 최근에 조금 더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밸류업 관련주나 아니면 주총 시즌 이후에 전후로 해가지고 금융주나 이런 쪽에 수급이 들어온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도 뷰티나 이런 이 관세하고 전혀 상관없는 관세 무풍지대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수급이 들어오는 거 체크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수급이 들어오는 쪽들 그리고 관세에서 영향을 좀 벗어난 종목들에 집중을 하시되 어차피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도주 쪽으로 다시 수급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걱정할 구간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 아니 관세도 앞에 있고 정치적 불확실성 같은 경우도 이제 코앞에 있는데 뭘 사야 되느냐 이제는 살 거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런 시장에도 여러분들이 공략할 만한 이런 섹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굉장히 편안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총 시즌 맞춰가지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총 시즌이 아니어도 이분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죠.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들 최근에 굉장히 이슈를 몰고 오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고려아연 때문에 굉장히 시끌벅적했었죠.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증자나 여러 가지 통해서 급등락 펼쳐지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꼭 M&A를 하지 않더라도 경영권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런 종목들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들 본인들이 지분을 이용해서 경영권에 참여하거나 기업을 적대적으로 인수하거나 하는 이런 방법들 계속 취하고 있다라는 측면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서 이런 기업들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짜보시는 건 어떨까 싶으니까요. 오늘 종목들도 많이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행동주의 펀드에 개입이 좀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주실 것 같은데요. 주주의 목소리를 또 담아내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 2루타 3루타로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타 종목은 DI 동일을 제시해 주셨네요. 저에게는 조금 친숙하지는 않은 종목인데 주주 제안으로 인사에 좀 변화가 이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DI 동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주분들에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익숙한 종목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 정도는 우리가 한번 보고할 수 있죠. 시가총액이 그래도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8천억에서 9천억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보통 1조 정도는 그냥 시장만 회복되면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고 좀 든든한 종목이다 해서 안타 종목으로 제가 선정을 해봤고요. 소액주주가 승리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사를 6년 만에 교체를 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계 처리를 위반해가지고 매출도 부풀리기 하고 하다 보니까 투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거래 정지 같은 경우도 잠시 있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호펀드에서도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지분을 좀 매입하고 있다라는 측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체크하실 수 있는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액주주분들 최근에는 열심히 이제 행동주의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경영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
저는 굉장히 보기 좋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한층 더 성숙한 문화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기업이 뭐 쪼개기 상장을 하던 뭘 하던 그냥 당하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투표도 하고 이렇게 주주로서도 참여도 하고 행동주의 펀드들이랑 같이 결탁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이런 모습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들과 소액주들이 활동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밸류업 얘기 한동안 조금 조용했는데 이제 주주총회 시즌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이렇게 소액주주분들이 목소리를 높여야지 밸류업으로 해서 배당도 주고 여러 가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좀 많이 관심 가지시고 참여도 하시고 하면은 저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타 종목으로는 가장 든든하게 조 단위로 다시 한번 시가총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DI 동일 선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DI 동일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시가총액도 뛰고 주가도 더 크게 뛸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 종목 정리해보고요. 이번에는 2루 타석으로 자리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마홀딩스 꼽아주셨는데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인수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화장품 주주 좀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2루타로 꼽아주신 이유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유는 지금 뭐 너무나도 뭐 잘 알고 계시듯이 방금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달튼에서 지금 경영권 쪽에 참여를 아예 선언을 하고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계 펀드인데요. 지금 이사회에 합류하면서 경영권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계속 이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달튼 합류한다라고 나오자마자 급등하면서 거의 뭐 상한가 수준 들어가고 했었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주주 친화 정책을 계속 펼친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주사 같은 경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장품 같은 경우 한알령 해제 기대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콜마 B&H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이 말로 없는 시간에도 말로 없는 종목으로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었는데 사실 1차 목표치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이 콜마홀딩스가 거의 상한가 간 수준의 날에 이 콜마 B&H 같은 경우도 준상한가까지 올라갔다 윗꼬리 달고 밀렸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 눌려 있을 때 콜마홀딩스 이런 콜마 B&H 이런 종목들은 매수 적기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치고 빠지는 이런 트레이딩에 적합한 종목들을 많이 선정해 드리는데, 이렇게 윗꼬리 이렇게 달고 눌려 있는 종목들 트레이딩하기 아주 좋은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콜마홀딩스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고 우리한테 또 친숙한 기업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한알령 해제 기대감, 관세 무풍지대 종목을 찾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도 함께하고 있는 콜마홀딩스 같은 종목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황이 워낙에 좋은데다가 최근에 또 행동주의 펀드 개입 이슈까지 호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루타 조금 더 장타를 노릴 수 있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덴티움을 선정해 주셨네요. 저번에 치과 관련 특집 해주실 때도 언급해 주신 종목인데 행동주의 펀드 개입 이슈도 또 들려오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제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이제 섹터 중 하나가 치과용 의료기기 섹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섹터가 선발대는 아닌데 후발대 정도로는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저평가 후발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저만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이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제 지분을 취득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하기 시작했다. 어제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와버렸죠. 그리고 저항 돌파를 한번 시도하면서 매물 소화까지도 예쁘게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제가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오스테 임플란트 이후에는 이렇게 시총 사이즈가 큰 기업이 없어서 안타 종목으로 좀 배치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종목 중에서는 3루타 호타준족에 해당되는 이 포지션에 이제 제가 놨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리스크 때문에 매출이 확 줄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의 매출이 24% 줄고 대신 EU나 이런 선진국 쪽으로 해가지고 36%가 늘고 있다. 글로벌 시장으로 폭넓게 넓혀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객사를 다변화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당연히 좋은 일이죠. 거기다가 매출이 줄었던 중국이 소비가 살아나면서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거기다 한알령 해제에 힘입어서 더욱더 좋은 이제 점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고, 또한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인데 사실 우리나라 이 한류 이 열풍이 이제 러시아에는 굉장히 좀 이제 뿌리 있게 파고들고 있는 타이밍에 이제 전쟁이 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음료 뭐 롯데칠성이라든지 아니면은 현대차라든지 뭐 가전도 그렇고 이런 뭐 그 덴티움이라든지 이런 의료기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류 열풍을 불어오를 수 있는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가득한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호타준조 멀리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저는 목표가를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덴티움 해외 매출이 중국을 비롯해서 뭐 러시아까지 이렇게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속에 오늘은 3루타까지 선정을 해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만룸론 종목들 수익률 좀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수익률에 좀 변동이 있었는지 새로운 종목이 편입된 것 같더라고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말로 없는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1월, 2월까지는 이제 고점을 이제 높이는 과정인데 3월은 조금 쉴 수 있다. 물론 3월까지 고점을 높이는 과정을 하면 4월이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3월 말씀드린 대로 좀 휴식이 나왔죠. 그래서 3월은 제가 목표치를 저점을 높이는 구간이고 1차 목표치 달성한 종목들이 이제 순위권에 진입할 단계가 왔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이제 50포인트 아래 종목은 순위권에서 못 볼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순위 변동이 좀 나왔습니다. 상위권 종목들은 기존에 너무나도 잘 해놨고 잠깐 휴식 취한 다음에 다시 움직일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200%, 300% 종목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위에 있는 종목들이 순위가 계속 변동되면서 이 수익률을 계속 끌어올릴 거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볼 때 한 4월 하순에서 5월 정도 되면은 확인이 되실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딱 넘어가면 우리 새로운 종목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는데 외국인 기관 매수, 쌍끌이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미용 쪽으로 해서 이쪽도 관세 우풍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용 쪽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성형관광 쪽으로 오고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쳐 있다. 거기다 톡신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스랑 함께 대웅제약 이렇게 해서 3파전으로 해서 소송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소송전이 끝나고 이제는 한국에서는 이제 보톡스 이 톡신 기업 쪽으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 글로벌로도 뻗어나가면서 실적을 계속 갱신해 나가면서 사상 최대 실적 갱신해 나가고 있다는 거. 영업이익률도 여러분들 30%만 넘어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50%에 육박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휴젤 같은 경우가 지금 새로 진입을 하면서 또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9위 종목이 한 칸 내려가고 지금 10위 종목은 아쉽게 좀 이제 탈락을 했는데 또 다시 한번 약진하면서 최근에 수급 들어온 모습 보였으니까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또 올라오면은 또 봄 정도에 한번 또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휴젤이 새로운 반가운 얼굴로 들어왔는데 이 종목 외에도 밑에 40%대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순위 변동 또 재밌게 한번 즐겨봐 주시고요. 휴젤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도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아주 좋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조금 어제는 마음에 안 드는데 오늘 정말 좋은 거는 개당식으로 올라간다라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 혹은 갭상승 양봉을 터뜨리는 거 좋은데 이렇게 한 번에 터뜨리지 못할 경우는 이틀, 3일 정도 나눠서 하는 것도 좋은데 어제와 오늘 나눠서 거래대금이 실려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장대 양봉보다 더 좋아하는 갭으로 저항을 돌파하는 이런 양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내일까지도 강세를 보이면서 달리지 않고 35만 원 지지력 테스트하러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아직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도 천천히 뭐 작은 비중으로 다시 한번 또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오지 않나 싶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휴젤의 멋진 모습, 최근에 관세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들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고 이렇게 잘 버텨주면은 밀릴 자리에서 안 밀리면은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원래 이 구간에서 한 열흘 전쯤에 급락이 한번 나왔어야 되는데 수급이 그만큼 좋았다.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상 최고 실적을 올해도 당연히 갱신할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계속 모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이 휴젤 같은 경우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말로 홈런까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9위권으로 진입한 휴젤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 속속 편입하고 있는 만룸런 코너에서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꼽아보셨을까요?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말로 없는 종목도 여러분들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던 바로 스틱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창투사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 1세대 이제 전체 운용사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스틱 출신에서 유능하신 분들이 나와서 이제 따로 차리거나 모여가지고 다른 뭐 펀드를 운영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창투사 중에서 뭐 이런 이제 펀드 중에서는 가장 뭐 이제 단단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안타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굳이 뭐 안타 종목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이제 속도를 내면서 빠르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전체 운용자산 뭐 7조 원, 1세대 사모펀드사다 꾸준히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금리 인상 때문에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얘기가 조금은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6월까지 여러분들 트럼프가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 금리 인상이 뭐 2번이었는데 3번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가속화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창투사들은 지금 기회다라고도 말씀드렸고, 이런 뭐 상업펀드나 이런 쪽에도 지금 자금이 쏠리고 있어요. 돈 이제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다가 돈을 써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전통 있고 이제 역량 있는 기업 쪽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간단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9,250원 아래쪽에서만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 가격은 이제 8,500원이 지지선이고 위에 10,000원이 이제 저항인데, 10,000원을 넘어가야지 이제 그 지상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은 지하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는 딱 중간 가격이 9,250원이라서 이 아래서만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면 아주 편안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1차 목표치는 11,500원까지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 매물대가 조금 몰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되고, 그 구간에서는 저희 교육방에서 같이 하면서 언제 돌파하는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치는 16,000원까지 설정해 드릴게요. 꽤나 높은 목표치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구간도 이제 기간적으로 설정을 해드리는 거지, 좀 지나가고 저는 앞자리도 또 10,000원이 아니라 숫자도 바뀔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종목이 뭐 DPC 시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수년간 이제 관찰하면서 추세나 아니면은 흐름, 이 산업 사이클을 다 설명드렸던 종목이니까 여러분도 좀 편안하게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틱 인베스트먼트 뭐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8,500원은 지지선이니까 요 구간이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리스크 관리 한번 하고 좀 더 싸게 사거나 아니면 회복될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놓칠 종목은 아니고 다시 재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니까 그 정도까지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함께 응원해서 이 종목도 말로 홈런 달성하는지 같이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스틱 인베스트먼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2차 목표 주가로 16,000원까지 바라보게 됐는데요.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재선 파트너의 공부방에 함께 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제한적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중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이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상호 관세 도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단일 20% 관세율 적용 또는 국가별 차등 부과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수입차 배출가스 기준 등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았으며 한국이 상호 관세에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미국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미국은 이미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3일부터 자동차 관세 25%를 시행하며 반도체, 의약품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 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어떠한 스몰캡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센코입니다. 센서 코리아의 줄임말로 보입니다. 가스 안전 지킴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전기 화학식 센서 분야에서 글로벌 플레이어입니다. 24년에 턴어라운드를 시작해서 25년부터는 광폭의 실적 호전이 전망됩니다. 앞으로 광폭의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센코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정확하게 영위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4년에 설립됐고 2020년에 상장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전기 화학식 분야의 가스 센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모델은 센서가 있고 이 센서를 내재화해서 고정식이나 휴대용의 가스 안전기기 분야가 있고 용역을 포함해서 악취라든지 미세라든지 이런 환경 측정기기 분야가 있습니다. 매출은 센서 매출은 전체적으로 3%밖에 안 되고 가스 안전기기가 68% 그리고 환경 측정기기가 29% 정도 25년 기준으로 차지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업들에게는 어떠한 경쟁 업체들이 있는지 그리고 센코라는 기업의 현재 포지션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가스 센서 분야에는 기술적으로 전기화학식이라는 기술이 5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 전기화학식 분야에 센코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센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전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50%는 광학식이라든지 또 접촉 연소식, 반도체식 이런 분야가 있고 이건 이제 미래에 진출할 분야가 되겠습니다. 80여 종의 가스를 측정합니다. 대표적으로 H2S 그러니까 황화수소라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이제 산소, 수소,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이런 80종 정도의 가스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분야의 센서 기술 업체들은 글로벌 플레이어입니다. 이름 들어보면 압니다. 미국의 허니웰, 그리고 암페놀, 영국의 알파센서, 주로 이제 미국하고 유럽 글로벌 업체들, 그러니까 제한적인 센서 기술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우리나라에도 가스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외국산 센서를 수입해서 안전기기, 가스 안전기기를 만들면서 삼성 반도체에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의 근간은 다수의 세계 최초 제품을 개발을 했고 빠른 수요 그리고 고객 대응을 통해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물론 제조 원가 경쟁력을 갖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ODM이라든지 자체 브랜드 매출을 통해서 세계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코가 보니까는 서비스가 뒷받침되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강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가와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앞으로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법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부장님이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광폭의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이제 세계 국가,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미국 분야에서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존의 주 거래처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여기에 붙여서 삼성 반도체,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향으로 고정식 가스 기기를 지금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4분기부터는 매출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보다 강력한 모멘텀이 중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허니엘 세계 1위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미중 무역 갈등이 제기가 되면서 허니엘이 사실상 철수가 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GXC라는 회사가 탄생을 했습니다. GXC는 허니엘 제품을 중국 내에서 유통하던 유통업체들이 연합해서 조인트 벤처, JV를 만든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BOE부터 시작해서 화웨이까지 우리 중국에 내놓으라는 13개 IT 업체들에 대해서 고정식 제품을 납품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25년부터 납품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25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이 부분이 13%, 그리고 26년에는 21%까지 차지하면서 세계 국가 실적 흐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입니다. 현재 영국의 ODM 업체 2개사를 통해서 중동의 오일 가스양으로 휴대용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 확대시켜보자. 그래서 트럼프 시대에 미국이 주목받고 있는데 2분기에 미국 법인을 설립해서 똑같이 중동양으로 오일가스양으로 나가는 휴대용 제품을 2분기부터 미국 쪽으로 납품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에 24년에 턴어라운드를 했지만은 우리나라, 중국, 미국 항에 강력한 신규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퀀텀 점프가 될 거다, 이런 측면입니다. 광폭의 실적 호전의 베이스에는 중국과 미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실적 현황도 궁금한데요. 예, 이제 수출이 이제 실적 호전의 근간이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22년에 전체 매출의 수출 비중은 33%였습니다. 23년에 41%, 24년에 48%까지 늘었고 중국과 미국 향의 수출 가세가 더 되면서 금년에 55%, 그리고 26년에는 58%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22년에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40% 증가한 385억에 영업이익 33억,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23년에는 매출이 12% 정도 감소했고 24년에는 턴어라운드를 했지만 매출이 5%대에 머물렀습니다. 금년에는 매출이 26% 증가한 452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41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매출이 29% 정도 증가한 58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62억 원 정도, 그래서 최고 실적, 우상향 실적 트렌드를 가져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흑자로 전환된 것뿐만이 아니라 2025년 내년의 실적까지, 그리고 2026년의 실적까지 일단은 점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최근 2년 동안의 주가 흐름은 그리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다만 앞서서 부장님께서 이제 언급하신 내용들을 봤을 때는 실적이 또 점프가 되면 앞으로 주가도 기대를 해볼 법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주가가 이제 20년 4분기에 상장을 했었죠. 그때 공모가가 이제 13,000원이었습니다. 물론 300% 무상 증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3,250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2,100원 정도는 이 가격 대비 34% 정도 하락한 상황이고요. 또 최고가는 8,400원 정도, 그 가격 대비는 74%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부진했다는 측면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22년 실적이 좋았고 23년에 부진했고 24년에는 턴어라운드 정도였지만은 역시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도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4년에 턴어라운드를 시작해서 25년부터 강력한 실적 모멘텀, 이제 고성장주다. 말씀드렸듯이 25년에 26% 매출 성장, 그리고 26년에 29% 정도 성장이 되면서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되고, 특히 미국과 중국, 특히 중국에서 13개 IT 업체들의 연합된 매출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예상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고, 현재 최대주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1%인데 이 하승철 CEO는 포항공대 금속재료공학과를 나와서 서울대에서 재료공학 석박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 때문인지 포스코의 PEF가 투자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5.3% 정도, 이 가격이 이제 4,900원 정도,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주가는
2,000원 선을 지지하는 최저 수준에 있는 상황이고 최고가 대비는 74% 하락했고 상장할 때 IPO 가격 대비는 34% 하락한 상황이지만은 실적이 우상향을 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특히 25년부터 고성장이 된다면 충분히 주가가 재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량도 적고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지만은 앞으로 지켜볼 만한 회사 그리고 가스 센서 중에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이 전기 화학식 분야에서 헌예를 중국 시장에서 대체해 나가는 모습을 본다면 충분히 투자가들에게 좋은 성과를 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네,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보면은 수혜주다라고 볼 법하고요. 앞으로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센코입니다. 주가 흐름 함께 앞으로 트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나온 수출 데이터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3월 수출액이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2개월 연속으로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였는데요. 3월 수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세를 기록했고요. 15대 품목 중에 7개가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 반도체 쪽 살펴보면요. 이번 3월에 131억 달러의 수출액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월에 3%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우려를 좀 낳은 바 있는데 다시금 플러스권으로 전환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DDR5와 HBM의 호실적과 중국의 이구환신 효과가 지속된 결과라고 풀이했습니다. 조선 쪽에서도 성장세 돋보였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51%대의 성장세가 포착이 됐고요. 특히 15개월 내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 수주했던 고가 수주가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시장에서는 풀이했습니다. 화장품 쪽의 수출액도 눈에 띄는 성장세 보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4%의 성장세 나타냈고요. 사상 처음으로 월 1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뷰티 강국인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 1위를 기록했죠. K-뷰티의 수출 여력세가 이렇게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바이오 쪽에서도 수출량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의약품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3.2%의 성장세를 또 기록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를 내다보면서 증권가 전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일단 하나증권에서는 3월 수출입 동향, 먹구름 끼기 전 잠깐의 햇살이라고 봤습니다. 2분기 전망은 좀 어둡다는 건데요. 하나투자증권에서도 3월 한국 수출에 대해서 아직은 불확실하다면서 불확실성을 언급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도 이 불확실성이 결국에는 글로벌 통상 정책, 즉 미국의 고율 관세가 될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따라서 2분기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수출의 개선이 더딜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도 20%대 상호 관세를 만약에 트럼프가 부과하게 된다면 올해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3%나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돌돌트입니다. 돌고 돌아 트럼프인데요. 트럼프의 이 상호 관세 부과 내용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에 미칠 영향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사실 뭐 좋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월의 초입이고요. 앞으로 전략을 조금 더 촘촘히 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장품 쪽이 굉장히 강력하게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가 시작된 만큼 2분기를 봤을 때 기간별 투자 전략을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이사님께서 일단 뭐 화장품 쪽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번 주에 선진뷰티 사이언스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는 주가 4% 이상의 급등세 나오고 있고요. 종목 보시는 눈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 지금 화장품 전략을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이제 좀 약간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제 발표가 됐듯이 우리나라 이제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나왔었는데 이제 국가별로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는 이제 중국, 이제 미국, 그다음에 일본 순인데 중국은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약간 감소를 좀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중국 시장과 관련돼서 좀 약간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떨어지니까 미국 쪽에 많이 좀 치중하는 상황인데. 작년에 나왔던 기사가 계속적으로 좀 약간 반복이 돼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미국에서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화장품은 이제 그동안에 프랑스였었는데 이제 한국이 1위를 차지를 했다. 사실 프랑스랑 우리나라랑 사실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근데 뭐 10% 중반에서 이제 서로 1%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약간 좀 결이 좀 다르죠. 이제 프랑스 쪽은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하는 좀 약간 비싼 거, 그 에스티로더, 뭐 랑콤, 그다음에 뭐 로레알, 뭐 샤넬 요런 스타일이고 우리나라는 보통 좀 약간 올리브영에서 그 젊은 이제 MZ 세대들이 많이 사는 좀 약간 $10에서 $30 사이 요런 제품들이 사실 주종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화장품이 일단 시장에서 나름대로 좀 안 좋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만한 주가를 보여주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에 화장품 관세가 없거든요. 근데 캐나다가 지금 25,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10% 추가 관세에서 35 정도 부과가 이제 예정돼 있고 지금 이제 유예 기간이죠. 그다음에 공매도가 그 화장품도 사실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매도의 타겟팅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도 있긴 했습니다만 화장품 쪽에는 이 대차 잔고가 거의 그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화장품을 지금 공매도 타겟으로 삼기에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일단 안 좋은 시장에서 화장품이 좀 약간 관심을 받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세가 가장 어떤 시장의 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2016년도 전후에서 화장품만 갖고도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 해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중국의 그 마켓시어가 한 K뷰티가 7% 전후였다가 14%까지 올라갔죠.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 이제 따이공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면세점 와서 마스크백 사업도 시작해서 화장품을 그냥 뭐 보이는 대로 싹 쓸어갔을 때가 바로 그때고 지금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마켓시어가 중요한데 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은 아직 한 3% 내외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뭐 전략, 기간변 전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중국 쪽의 어떤 그 경기 부양책들은 이미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다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그 날짜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대로 어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 지금 특별히 나온 부분은 없고 일단 관세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근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 미국
쪽보다는 네.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고 네. 경기 부양책 다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 나오고 있는 포커스가 되고 있는 부분이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이제 좀 그거에 대한, 팔리네,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네. 소비가 좀 일어나네, 이게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것보다도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효과가 나오고 있다. 이제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중국 시장이 그동안에 KBT가 좀 약간 감소세였었는데 이 부분이 효과가 좀 나오고 있고 미국 시장은 올라가고 있고 한 가지 좀 약간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은 중국이 1년 화장품 그 소비 시장이 150조 원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애국 마케팅을 통해서 75조 원 정도를 이미 로컬 화장품 기업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 ODM 기업들이 수혜를 좀 입었고, 그죠.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그 어떤 우리나라 화장품들은 이제 어떤 브랜드의 어떤 네이밍 갖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기능성이나 가격을 갖고 승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관련돼서 저는 여전히 그 ODM 기업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름 되면 오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선크림과 관련된 특화된 기업들도 유심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탑픽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도 네, 사실 궁금한데요. 선케어는 사실 전 세계 1위가 한국 콜마예요. 한국 콜마가 이제 좋더라고요. 부동의 전 세계 1위고 그다음에 전 시간에 소개시켜드렸던 선진 뷰티가 네. 이제 선케어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고 미국 쪽의 선케어를 담당하는 게 코스메카 코리아에서 미국 쪽 선케어를 담당하는 게 이제 잉글우드 랩이거든요. 그죠, 이제 뭐 세계 기업 중에 지금 가격적으로 가장 안 오른 건 잉글우드 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괜찮아질 거라는 평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잉글 우드랩인가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잉그루드랩. 오늘 잉그루드랩도 4% 가깝게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선케어 제품 쪽이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보시는 박근우 이사님이고요. 앞으로 선케어 제품들의 주가 흐름이 그만큼 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무버입니다. 이번에는 애경그룹의 이슈로 눈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애경산업이 매각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크게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매각 대상은요. AK홀딩스 등이 보유한 애경산업의 경영권 지분 63.38%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2,400억 원 규모에 불과한데요.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붙게 된다면 실제로 매각가가 약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도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매각을 위해서 애경그룹 측에서 국내외 대형 사모펀드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삼성 KPMG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AK홀딩스의 악화된 재무구조를 좀 뜯어보자면 일단 총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조 918억 원에 달합니다. 부채 비율 역시 328.7%라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K그룹의 경우에는 지난해 2024년에 AK플라자의 자금 조달을 검토한 바 있었는데요. AK홀딩스의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또 철회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AK몰이 위메프 사태 여파로 유명무실해졌었죠. 여기에 더해서 신사업이었던 제주항공 사업이 무한항공 사고 여파로 어려움을 크게 겪었습니다. 올해 초에 벌어들일 수 있는 성수기 수익을 거의 다 소진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애경산업의 매각을 추진한 이후로는 항공과 석유화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매각 대상이 되는 애경산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일까요? 애경산업은 1954년에 애경유지공업으로 출발한 이 그룹의 모태 사업입니다. 우리가 생활용품 브랜드 샴푸로 유명한 케라시스, 그리고 치약으로 대표되는 2080을 보유하고 있고요. 화장품 브랜드로도 루나와 AG20와 같은 꽤 유명한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이 6,791억 원, 영업이익 468억 원 정도를 기록했고요. 업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
하면서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의 경우에도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3위에 업계 3위에 위치하면서 에이블 CNC와 클리오만을 위에 두고 있는 꽤나 탄탄한 회사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회사가 이런 매각 매물로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애경그룹의 좀 상황이 어렵기도 하고 또 구조조정에 진심이다라는 이야기로 시장에서는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유동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힘을 좀 얻어가고 있는 만큼 애경그룹 전반주의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로는요. 박근호 이사님께서 KINX 가지고 오셨는데 5% 가깝게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79,300원대까지 터치가 나왔고 이 기업은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실까요? 네, KINX 최근에 이제 KINX랑 같이 보는 종목이 가비아거든요. 이제 가비아의 종속 기업이 이제 KINX이기 때문에 최근에 가비아 주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KINX는 이제 같은 흐름을 좀 보여주진 못했죠. 최근에 이제 KINX를 시장에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만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과천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완공을 해서 이제 입주를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과천 데이터 센터가 왜 중요하냐면 수도권에 만들어지는 이제 완공되는 오픈하는 가장 마지막 데이터 센터거든요.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에 절대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 KINX의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초까지 이 과천 데이터 센터 완공되기도 전서부터 이제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좋고 당연히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 초까지 많이 올랐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1년 동안 좀 주가가 상당히 좀 약간 큰 흐름이 안 나왔었어요. 이제 KINX의 실적을 보면 이게 뻔한 어떻게 이제 뭐 좋게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설명을 하면 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들쭉날쭉하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성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매년 200억대 중반에 어떤 좀 안정적인 영업이익만 계속 내는 기업이었었는데 이번에 과천 데이터 센터 완공되면서 이제 실적의 변화를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천 데이터 센터가 풀 임대가 된다라고 하면 현재 계약률 한 30% 정도 되는데 일단 풀로 이제 서버 임대가 다 되면은 이제 임대료가 월 한 400억 정도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영업이익률 20% 조금 더 나온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용료가 한 400억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KINX 쪽이 얼마 갖고 가는지는 조금 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가비아가 왜 올랐는지 시장에서 이제 설명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비아를 장악을 하면 이제 KINX까지 장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비아에 대해서 이제 그 행동주의 펀드가 좀 약간 최근에 지분을 늘린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행동주의 펀드죠. 행동주의 펀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모펀드의 일종인데 이제 개인이 아니라 기관들이 참여하는 어떤 기업의 어떤 지배력을 장악을 해서 어떤 뭐 배당이라든가 경영 참여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한 펀드가 행동주의 펀드인데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제 가비아 지분을 8%까지 최근에 늘렸다라고 이제 공시가 됐죠. 일단 뭐 KINX 같은 경우는 가비아가 36% 정도 보유하면서 종속 기업으로 두고 있는데 이 얼라인 파트너스가 가비아의 지분을 늘리는 것은 이제 가비아의 가장 알짜 종속 기업인 KINX의 어떤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사실 호재면 호재지 뭐 악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잠깐 기술적인 분석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일봉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작년 초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었죠.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었는데 그 이제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내려가면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죠. 이제 재료가 없어졌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시장은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갔을 때가 사실 실질적으로 더 높은 상승을 기록을 하는데 지금 이제 KINX에서 시장이 바라는 것은 기대감이 아니라 그동안의 기대감이 실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매년 똑같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0억대 중반. 근데 과천 데이터 센터 완공해서 지금 임대가 이제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오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은 이제 빨간색 선 외국인이 조금씩 뭐 매수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고 기관들은 아직 특별한 어떤 뭐
매수 쪽으로의 전환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나름대로 시장 대비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KINX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매번 똑같은 실적을 발표를 하다가 앞으로는 좀 실적 점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함께 움직일 것이다 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볼게요. HD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6% 가깝게 급등세 나오고 있고 오늘 14만 7,4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주가 흐름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기업 사실 20만 원대였나요? 이 지난해에는 주가 흐름이 꽤나 좋았는데 좀 등락폭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조선주들의 어떤 수혜를 직격으로 받는 그런 기업이 현대마린솔루션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신차를 현대자동차에서 산다라고 하면 고장 나면은 저기 카센터나 이제 서비스 센터 가서 고치잖아요. 그 선박의 서비스 센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뭐 조선주 호황과 맞물려서 이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라는 실적을 좀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HED 이제 현대중공업 부분에 어떤 서비스를 많이 좀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엔진이나 어떤 선박의 어떤 노후화된 것들을 교체를 하고 이제 뭐 잘못된 부분들은 고치고 이런 걸 하는 사업인데 주요 사업을 한번 좀 살펴보기 전에 일단 조선업의 사이클이 사실 시장에서는 뭐 조선업 사이클이 뭐 15년이다, 뭐 17년이다, 뭐 1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역사적인 평균치는 조선업의 평균 사이클이 25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은 한 번 잘못 들어가면 굉장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25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에서 조선업 사이클을 보면 한 뭐 10년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호황기에 잘 이때 선택을 하면 조선업에서 큰 수익을 이제 낼 수 있는 건데. 일단 이 주요 사업을 한번 말씀드리면 애프터마켓 사업 이제 선박 현대마린솔루션의 사업 부분이 4개 정도가 있는데 애프터마켓 사업이 가장 크죠. 이제 어떤 배들을 유지 보수를 하는 우리가 보통 미군 함정 얘기 나왔을 때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MRO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지 보수 사업. 그다음에 선박 개조 사업인데 지금 이제 국제회사에서 선박을 이제 전기차로 바꾸는 것처럼 자동차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꾸는 것처럼 국제회사에서 이제 배도 친환경으로 많이 바꿔야 되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사업 크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선박 디지털 사업. 우리가 자동차만 자율주행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배도 자율주행이 있는데 선박 디지털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부분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 그다음에 애프터 사업, 이제 MRO 사업과 양대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MRO 사업이 한 40% 조금 넘고 벙커링이 한 40% 넘는데 벙커링은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배에 연료를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한 현대마린솔루션의 매출의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마린솔루션이 상장하기 전에 시장에서 가장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게 바로 부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IPO 하면서 거기서 이제 비용을 조달해서 부채가 작년에 상당히 많이 줄은 것을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상장하면서 IPO에서 들어온 현금으로 부채를 상당히 줄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장하고 나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시가총액이 낮은 편도 아닌데 퍼포먼스가 좀 잘 나왔다가 하락을 좀 했죠. 하락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에 어떤 그 조선업의 빅사이클, 슈퍼사이클과 맞물려서 나름대로 이제 그 고점을 좀 갱신을 하는 듯한 느낌을 보여줬었는데 다른 조선업 대비해서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조정폭이 좀 약간 깊게 나오는 적인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마린솔루션의 사업 구조상 기존에 이제 배가 많이 우리나라 조선업들이 수주를 많이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제 고쳐야 되는 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 이제 뭐 몇 년마다 한 번인지는 시장에서 좀 의미가 좀 생각하는 게 들리긴 합니다만은 배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MRO는 계속 꾸준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이 좀 약간 다운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현대마린솔루션의 매출이 좀 적어질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80% 넘는 사업 자체가 MRO 그다음에 벙커링이거든요. 연료를 주입하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조선업 사이클과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조선업이 좀 약간 다운이 돼도 현대마린솔루션의 어떤 실적이 그렇게 다운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분석이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약간 쌍바닥을 좀 그리는 느낌인데 수급적으로는 아직 좀 약간 특별한 그러니까 조단위 기업들은 주가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수급 주체가 있어요. 보통 뭐 개인은 아니고 외국인들 기관, 그러니까 뭐 이 종목은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진다. 이 종목은 기관이 사면 올라가고 떨어지는 그런 수급의 주체가 있는데 아직 딱히 뭐 느낌은 없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이 실질적으로 현대마린솔루션에서 기관 수급보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은 좀 약하지만 계속적으로 올해 3월달 들어서 매수 쪽으로 기조를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관은 좀 약간의 매도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시세에 좀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대마린솔루션 정리를 하면 일단은 부채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역사적인 실적을 경신을 했고 조선업이 좀 약간 다운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대마린솔루션의 어떤 매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적다. 그리고 한마디 좀 첨부한다라고 하면 2월 달에 우리나라 조선업 수주가 역대로 가장 좀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선주 보시는 분들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가 사실은 이제 사이클을 좀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HD 현대마린솔루션과 같은 기업들 실적이 함께 다운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매수에 대한 매력이 있고 앞으로 수급만 조금 더 받쳐준다면 주가 탄력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 장 초반에는 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에 좀 탄력이 좀 분산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또 공매도까지 겹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현선물 합쳐서 외국인들이 1조 이상 좀 매도가 나오는 모습들이고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라면 경기 방어주 성격이 높은 금융주라든가 음식료 쪽에 대한 부분들이 그나마 좀 나은 모습들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는 지속적으로 시장에서의 좀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주고 투자자분들께서도 현재 구간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장은 사실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렇다면 보수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보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린다라면 신한지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한지주의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면 기관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주는데요. 최근 기관들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으로 인해서 포트에 있어서 좀 계속해서 편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특징으로 좀 들 수 있겠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대 실적을 좀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금융주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좀 배당이라든가 경기 방어적인 성향이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가격적 메리트가 높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이 종목을 좀 주도적으로 매매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좀 변동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포트에 좀 편입을 해놓으신다라면 시장에서 뭐 종목의 하락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성격을 띠면서 그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주도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은 아니지만 수급이 받쳐주고 있고 또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 주가 흐름도 기대가 되는 신한지주 함께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함께 하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최영지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변동성이 많이 큽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시장 환경 자체가 정말 급변하는 시점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걱정거리가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들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전략적인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관세 관련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3일 오전 5시에 상호관세가 발표가 됩니다. 상호관세라는 거는 일단 미국에서 이제 관세 부과를 하게 되는데 상대 국가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서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서 경제 규모도 작은 편이고 시장 자체도 작고 거기에다가 뭐 인구수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부진한데 만약에 상호관세가 부과가 됐을 경우에는 미국과 더욱더 경쟁이 있어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게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동차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5%로 예상을 하고 있고 향후에 조율이 될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자동차 관세가 부과가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만큼 정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특히 수출이 발표가 되는데 이 관련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3월 달에 자동차 수출의 경우 62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1.2%를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자세한 것들을 봤을 때 전기차 부분에서 39% 정도 감소를 했고요.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던가 내연기관에서 수출이 개선이 되면서 방어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미 수출에 대한 것들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미 수출의 경우 2.3%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자세한 품목별로 봤을 때 자동차에 대한 것들이 전년 대비 11%나 감소를 했더라고요. 아직까지 관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11%나 감소를 했다는 거는 향후 관세가 부과가 됐을 경우 더욱더 감소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코스피 지수 안에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편입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아무래도 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철강이라던가 알루미늄 관세가 지난달부터 부과가 됐잖아요. 철강 쪽으로 수출이 벌써부터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발표가 된 철강 수출의 경우 단가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10%나 감소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나마 기존 계약을 통해서 방어를 하고 있지만 몇 개월 동안은 수출에 대한 것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변동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 200의 변동성 지수가 장중에 1%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높아졌다는 의미는 그만큼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됐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만큼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 공매도 재개라던가 넥스트레이드로 인해서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고 거래 대금이라던가 거래량 증가로 인해서 이런 변동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전략을 잘 짜나가면은 오히려 수익 실현하기 좋은 장세라고 보고 있어요. 이 자동차라던가 뭐 관세 부과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는 섹터들을 조금은 제외하고 뭐 방어할 수 있는 경기 방어
방어주라던가 아니면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엔터주라던가 뭐 게임주 이런 것들을 편입을 하게 된다면 저가 매수세로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제가 항상 과대 낙폭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저평가돼 있거나 과대 낙폭 관련된 종목들 접근을 해본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섹터도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긴 한데 반도체의 경우 사실상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안 좋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저는 우상향을 할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본다면은 더 긍정적인 성과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걱정보다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수익 실현을 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3월 수출 데이터가 나온 가운데 품목별로 나온 수치들을 소화하면서 업종 내에서 관련주들도 오늘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업종별로 세분화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지수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0.6%대의 약세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2,500선 아래로 무너지면서 2,499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500선 위에서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전일 대비 17포인트가량 내리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대 약세 흐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683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춘 가운데 저점 부근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200 역시 0.6%대 내림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 상황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또 이어졌습니다. 7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집계가 된 상황이고요. 기관의 경우 1,400억 원의 매수 우위, 개인이 5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수급의 방향성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원 이상 덜어냈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천억 원 이상, 기관은 소폭의 매수이 보이면서 200억 원대 매수 우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4월 2일 수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절반이나 지나갔는데 시장의 지수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이번 주에 2,500선이 깨졌던 코스피가 오늘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하락세로 결국에는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장중한 때는 2,50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기관 투자자들의 방어로 인해서 그나마 지수를 좀 지켜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도 봤을 때 사실 상승하는 업종보다는 하락하는 업종이 훨씬 더 많은 장이었고요. 지난 3월까지 특히나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왔던 업종들 중심으로 차익이 빠르게 실현되면서 시장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냉각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 보시다시피 0.6% 하락세 2,500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2,500선을 그래도 지켜내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1% 가깝게 하락세 680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690선은 깼습니다만은 그럼에도 680선 좀 지켜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1,466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1,470원대 위에서 종가를 형성했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만나보시죠. 삼성전자는 58,800원대 움직임 없었고요. SK하이닉스도 사실상은 움직임 없었습니다. 보합권 19만 7천원대. LG엔솔도 강보합권. 삼성바로직스 0.7%의 추가 하락세 105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1%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19만 6,30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봤을 때 사실상 유의미한 움직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 1%대 조정, 셀트리온 2.9% 조정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기아가 시가총액 7위권에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6위권이고요. 셀트리온이 이에 따라서 기아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상태로까지 내려왔습니다. KB금융이 1%대 상승, 그나마 금융주 쪽으로 기관의 매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체 시장을 좀 방어하는 업종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0.5% 약보합권,
19만 5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흐름도 함께 만나보실까요?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신한지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KB금융과 함께 1%대 상승이 나왔고요. 현대모비스 쪽으로는 반발 매수세가 그나마 들어왔습니다. 1%대 상승, 26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갔고 반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1%대 조정 66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 HD 현대중공업 29만 1천 원대에서 오늘 시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은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최근에 사실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것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알테오젠 오늘도 빠졌고 2.4%대 조정, 에코프로 비하면 더 심합니다. 4.6%대 조정 나왔고요. 에코프로도 2.6%대 조정 나오면서 47,200원대가 떨어졌습니다. HLB도 오늘 시장에서 2%대 조정이 나왔는데 1위권부터 4위권까지 봤을 때 보시다시피 전체 코스닥 지수를 하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오늘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수급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5위권에 위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랜 조정 끝에 그래도 지수가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좀 전체적으로 이 주가가 방어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3%대 상승하면서 26만 7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의 흐름은 어제는 사실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온 기업도 있고 반면에 약간의 하락을 보인 기업도 있습니다. 추가 상승 나온 기업 두 가지 눈에 띄는데요. 휴젤입니다. 휴젤 2.2%대 상승 나왔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급이 괜찮고요. 클래시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무려 4.6%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6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다시 한번 오히려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삼천당제약 강보합권 반면에 리가켄바이오는 오늘도 빠졌습니다. 4.7%대 조정이 나오면서 9만 4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 어제 또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파마리서치는 오늘이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다만 지수가 1% 넘게 낙폭을 키워가는 가운데서도 주가가 어느 정도 방어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35만 원 선을 살짝 이탈하면서 34만 9,500원대에서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양대지수 결국 조정받으면서 마무리한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살펴보면 화학 업종, 제약, 철강, 자동차 쪽에서 하락폭 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도 정치 테마주의 상승세가 또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면서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테마주가 오늘도 급등세 이어가면서 오리엔트전공, 형지 글로벌 등 52주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일 새벽이면 트럼프의 상호관세 내용이 발표가 되는데 어떤 점에 좀 주목해보면서 준비를 해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관세 부과 이후에 경제에 대해서 둔화될 거라는 가능성이 큰 만큼 아무래도 경제 지표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오늘도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 향후에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투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금요일 밤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인데요.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크고 작은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지난 밤의 경우에는 2월에 미국 구인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756만 8천 건을 기록하게 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번에 이렇게 둔화된 원인은 제조업이라던가 무역, 교통업, 금융업 등에서 이제 대부분 구인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서 채용이 적고 퇴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런 만큼 고용 보고서도 더욱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밤에도 미국에서는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도 신경 써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 부문 고용 변화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의 실제 고용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비농업 부문 고용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만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발표가 되는 고용 지표가 이번 주에 많이 발표가 되는 만큼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현재 상황에서 경제 지표가 탄탄하게 나와야지만 향후에 버텨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4월 3일 밤에 3월 ISM 서비스업 지수도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큼 변동성이 큰 장세인 만큼 주도하는 섹터라던가 주도하고 있는 테마들이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장세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의 장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주도할 만한 섹터를 미리 예측을 한다면은 조금 더 수익을 계속해서 쌓아나갈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흐름으로 봤을 때 월요일에 이제 공매도 재개를 하고 나서 바이오라던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조정을 받았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된 종목들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크게 나와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크게 반등이 나오다가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들이 크게 부각이 됐잖아요. 이렇듯 지금 삼거래일로 봤을 때 주도하고 있는 테마라던가 섹터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장세라고 저는 더 바라보고 있어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테마라던가 섹터 같은 것들을 잡을 수 있는 전략들을 제가 꼼꼼하게 좀 세워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테마주 같은 경우 특히 정치 테마주는 조금 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주도할 만한 섹터들을 더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엔터주라던가 게임주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의 경우 제가 크래프톤을 또 제시를 드리기도 했잖아요. 네. 크래프톤의 경우 작년 기준으로 이제 게임주들의 업황이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방어를 잘했었고 올해 들어서 신작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크게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고 엔터주나 게임주의 경우 관세 이슈를 안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한 5월쯤에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면은 이 두 섹터가 주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크래프톤을 비롯해서 엔터주와 게임주들은 포트폴리오에 좀 필수적으로 편입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주도적인 섹터를 미리 선점을 해서 수익을 쌓아 나가는 전략을 또 알려주셨는데요. 게임과 엔터 쪽에는 관심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서 어떤 종목을 시초가 공략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조금은 앞에 말씀드렸던 섹터랑 조금 다를 수는 게임 있어도 엔터가 아닌가요? 네, 게임 엔터는 사실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반도체 관련된 유진테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상황에서 왜 반도체 관련주를 가져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유진테크의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관세 이슈를 조금 벗어난 기업인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진테크의 경우 웨이퍼 위에 방막을 형성하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고 국내 유일하게 싱글 타일 위에 이제 웨이퍼 공정을 개발한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최근에 디램 공정 전환에 따라서 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5세대 1B라고 해서 기존 세대보다 조금 더 집적도가 높고 그리고 전력 설비에 있어서 좀 소비가 낮은 그런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에 공정 전환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진테크의 CVD ALB 장비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CVD가 뭐냐면은 방막을 형성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진테크가 이 디램과 관련된 CVD 양산 장비를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기술력에 있어서도 뛰어나서 더욱더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신규 디램 생산 기지를 올해 말부터 양산을 돌입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 투자가 더욱더 확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진테크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의 자회사 유지너스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 독일 기업 엑스트론으로부터 장비 사업을 인수를 해서 설립한 기업입니다. 미국 자회사인 만큼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것들을 조금 피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유진테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자회사 EGTM이라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도체 소재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프리커서 사업을 진출함에 따라서 성장 동력을 확보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진테크의 경우 지금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데 특히 공매도 재개 이후에 저평가된 종목들이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을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진테크의 경우 12NPR이 이제 11.35배 정도인데 업종 PER이 140배 정도더라고요. 업종 PER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매력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작년 기준으로 18%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됐습니다. 통상 15%만 넘어도 높게 평가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수익성이 뛰어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매출의 경우 증가세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서 설비 투자 증가에 따른 좀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진테크의 경우 2%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최근 들어 좀 반등하는 흐름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매물대가 길게 쌓여있기 때문에 지지 구간이 단단하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더욱더 유진테크를 지금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물이 열려있는 구간대 보니까 45,600원 구간대, 이 구간이 갭이 형성이 된 구간대이기도 한데 그만큼 적은 거래량에도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높은 구간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5,6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의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형성이 되어 있는 저가 구간을 보니까 37,000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캔들이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구간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더욱더 강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37,0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로는 반도체 장비주를 제시해 주셨네요. 유진테크였고요. 관세 이슈에서 그래도 좀 벗어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뛰어난 기술력도 있고 앞으로 실적 개선 가능할 것으로 또 바라보고 계시는 데다가 업종 내에서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목표가 45,600원, 손절가 37,700원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진테크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감의 기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상호 관세를 하루 앞두고 코스피가 하락하며 주식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약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58조 4,743억 원으로 지난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후 2영업일 사이에 3조 7,806억 원이 증가해 상호관세 부과일이 가까워지며 대기성 자금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 대비 0.62% 하락한 2,505.86으로 코스닥은 0.95% 떨어진 684.8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현대차그룹과 SK온의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15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는 현대차그룹과 SK온이 합작해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완공 시 미국 현대차 공장 등에 연 최대 전기차 30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무보는 한국 기업의 북미 전기차 밸류체인 강화와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효과를 고려해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무보는 2023년과 2024년에도
현대차그룹의 미국 전기차 및 부품 공장 건설에 총 23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유상증자로 마련한 자금 중 3천억 원을 무인기 관련 사업에 투입하며 무인기 체계 사업에 본격 진출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무인기 전문 기업인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과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 공동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양사가 이번 협력을 통해 공동 개발하는 지이스톨은 이착륙 거리가 짧아 활주로가 없는 야지 등 제한적인 환경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무인기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7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미국, 중동, 아시아, 유럽 등에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고 국내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함께 전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지난달 취득 결의한 약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합니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24일부터 매입한 자사주 26만 8,385주를 오는 18일까지 모두 소각한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앞서 지난달 14일 결정한 110만 1,379주의 자사주 소각을 모두 마쳤으며 올해 추가 매입하는 자사주도 전량 소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자사주 소각은 주주 가치 제고의 일환이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으로 투자자와 동반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